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2023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지 못한 후폭풍을 제대로 겪고 있습니다. 아스널과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경기에서 1대3의 패배를 겪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수비 라인에 붕괴가 있었고 이로 인해 리그 순위가 11위까지 추락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돈을 이적 시장에 썼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했고 꼭 필요한 부분을 보강하지 못한 것이 맨유의 초반 부진의 이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스널과의 경기에 드러난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김민재 선수를 영입해야만 했었던 것인지 지금부터 상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스널이 안방 에미리츠 스타디움에서 맨유에 3대1로 승리했는데요. 사실은 막판 극장골이 있었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전반 27분 레시포드의 선제골로 깜짝 앞서갔으나 1분 만에 웨데고르가 동점골을 넣었고 팽팽하게 이어지던 경기, 맨유가 사실은 막판에 결승골을 넣는 듯 했으나 오프사이드로 인정받지 못한 가운데 후반 추가 시간 6분에 데크란 라이스가 결승골을 넣었고 총공세를 펼치던 맨유가 한 골을 더 내주며 무너진 것인데요. 어찌됐거나 이 결과로 인해 현재 맨체스터 시티가 4전 전승으로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아스널이 3승 1무로 2위 토트넘과 승점은 같은데 골 득실 차에서 밀린 5위에 올라 있고요. 맨유는 토트넘전 패배에 이어 아스널에게도 패배를 당하면서 4라운드까지 2승 2패 승점 6점으로 리그 순위가 11위까지 미끄러진 상황입니다. 맨유의 선발 명단을 보면 어떤 점이 문제인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야심차게 영입한 골키퍼 안드레 오나나는 후방 지역에서 안정적인 패스 연결과 리더십을 발휘했지만 센터백 라인과 호흡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 후방 빌드업 능력이 빛나지 못하고 있어요. 게다가 공격 라인에 이번 경기 라스무스 호일룬 선수가 후반전에 교체 출전하면서 부상을 털어냈지만 정상 컨디션인 느낌이 아니었고 또 몸싸움에서도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투자한 만큼 바로 즉시 전력으로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앙토니 마샬이 선발 출전을 했는데 역시나 별다른 모습 보이지 못했고요. 그나마 지난 시즌 팀 내 최다골을 기록했던 마커스 레시포드만이 위협적인 모습들을 보였고 주장인 브루노 페르난데스라든지 베테랑 미드필더 에릭센 정도만이 이름값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비 라인이 달롯,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빅토르 린델로프, 아론 완비사카로 구성이 됐는데 완비사카 같은 경우에 오른쪽 풀백 위치에서 터프한 수비를 보이기도 하고 공격 전개도 괜찮고 올 시즌 들어서 좋은 플레이를 보이고는 있어요. 하지만 오른쪽 센터백 주전 선수인 라파엘 바란이 부상으로 장기 이탈했고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다행히 큰 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면서 회복했으나 이번 경기 후반도 중 67분에 또 한 번 부상으로 쓰러지면서 결국에는 해리 맥과이어가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린델로프와 맥과이어 모두 원래는 정리 대상이었고 이 두 선수를 정리하면서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려던 것이 맨유의 계획이었는데 사실 이 과정 속에서 맨유는 절실함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리산드로와 바란이 있는 가운데 김민재 선수를 세 번째 옵션으로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한 게 아니냐, 바이른 미넨이 오파메카노와 더리우트가 있는 가운데 이 두 선수들보다도 앞서서 김민재를 1옵션으로 생각하고 영입해서 그 파트너로 우파메카노와 더리우트와 고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리산드로와 바란에 대한 과신이 있었다. 바란은 분명히 세계 최고의 수비수로 활약해 왔었지만 최근에 부상 이슈도 생기고 있고 조금은 경기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였고 리산드로 같은 경우에 분명히 높이의 문제가 있는 데다가 지난 시즌 후반기에 큰 부상을 한번 입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리스크가 있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후방의 안정감, 수비적인 커버 범위라든지 속도라든지 혹은 빌드업 능력까지 총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테나 감독이 원하는 이런 지배적인 축구와 후방 빌드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김민재 선수를 일단 영입해서 후방 안정감을 가져갔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이 센터백 포지션을 루크쇼가 지난 시즌에 잘 커버해 왔었는데 이 루크쇼까지도 부상을 당하면서 어떻게 본다면 레프트백 포지션에 애초에 문제가 생겼어요. 타이레 말라시아가 후보 레프트백인데 이 선수마저도 부상인데 근데 이 선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 풀백인 디오고 달롯을 왼쪽으로 세우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번 경기에 디오고 달롯을 왼쪽 풀백으로 세웠는데 역시나 오른쪽 자원이다 보니까 문제를 드러냈고 결국에는 왼쪽 수비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게다가 왼쪽 미드필드를 에릭센이 맡고 있다 보니까 이 선수가 열심히 압박에는 가담을 해주지만 상대 공격의 1차 저지선 역할을 잘하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왼쪽 센터백으로 나폴리에서 대단한 활약을 펼쳤고 현재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김민재 선수만 영입을 했더라면 맨유가 수비 라인에 있는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결코 억측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맨유가 선제골을 넣은 상황은 아스날의 공격을 막아내고 끊고 역습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전반 27분에 에릭센이 영리하게 공을 차단한 이후 끌고 올라가서 배후 공간으로 수루패스를 찔러 넣은 것 레시포드가 이어받았고 개인 돌파로 문전 중앙으로 커트인 하다가 오른발 슈팅을 정말 구석으로 잘 꽂아 넣었어요. 역습 과정에서의 사실 개인 능력이 빛난 플레이였는데 그리고 나서 곧바로 맨유가 수비적인 허점을 드러내면서 1분 만에 리드를 잃고 말았습니다. 전반 28분에 왼쪽 측면에 침투했던 마르티넬리가 중앙으로 공을 빼줄 때 맨유 수비 라인은 누구도 이 선수를 다가가서 압박하지도 못했고 공을 커버하지도 못했고 빈 공간도 커버하지 못했어요. 웨데고르가 공을 받는 상태에서 에릭센도 사실 역시 말씀드린 그 수비적인 문제들을 드러냈고 벌려서 있던 달롯도 어정쩡한 위치, 사카도 커버해야 되고 웨데고르도 제대로 막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슈팅을 쉽게 내주고 말았고 이 슈팅을 무인지경으로 거의 허용한 것이죠. 김민재 선수가 있었다면 이 지역에서 달려들어서 막거나 커버에 뛰어들어오거나 분명히 맨유가 후방 지역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달려지지 않았던 것. 물론 맨유 입장에서는 구단 매각 절차 이 문제와 메가이어 판매 문제, 자금적인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러한 와중에도 마운트를 영입했잖아요. 그리고 호일룬에게도 엄청나게 큰 돈을 썼잖아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수비가 안정되지 못하면 공격 전개나 경기 플레이가 안 된다. 지난 시즌에 분명히 에릭센과 카세미로, 브루노로 구성된 미드필드 라인은 분명히 1옵션은 괜찮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또 공격 라인 같은 경우도 이제 레시포드가 올라가서 뛰는 상황에서 분명히 원톱으로의 아쉬움은 있었지만 득점력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다른 그 공격 자원들을 통해서도 만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한 게 센터백이었는데 테나하 감독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미들이나 스트라이커나 여기가 우선이고 센터백은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지만 정작 진짜 문제가 생긴 것은 이 센터백 영역인 것입니다. 사실 바이에른 뮌헨도 똑같은 고민이 있었잖아요. 케인과 김민재 이 두 선수를 맨유도 원했고 뮌헨도 원했는데 뮌헨 같은 경우에는 케인 선수의 영입이 늦게 이루어졌고 김민재 선수를 일단 데려오고 났잖아요. 김민재 선수가 게다가 나폴리와의 계약에 바이아웃 조항 발동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였더라면은 구단 간의 지리한 협상 없이 결론을 낼 수 있었는데 맨유의 김민재 선수를 놓친 이 선택과 이적 시장에서의 전략이 분명히 지금의 문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스날의 역전골은 경기 막판 후반 추가 시간 6분에 나왔지만 여기서도 공중볼 처리 문제, 세트피스 수비의 문제가 드러났어요. 코너킥이 반대편으로 길게 넘어왔을 때 바깥쪽에 서 있던 데클란 라이스를 그 어떤 선수도 대인 방어하지 않고 있었고 가슴 트래핑 이후 오른발 슈팅이 수비를 맞고 굴절되는 불운이 따르기도 했지만 일단 이 슈팅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다가가주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고요. 이 경기를 영국 중계방송 도중에 지켜봤던 맨유 레전드 페터 슈마이켈은 할 말이 없다, 너무나 충격받았다, 너무나 끔찍한 방식으로 졌다라고 하면서 코너킥 수비가 너무나 안 좋았다고 하며 데클란 라이스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내줬고 공간도 내줬는데다가 골키퍼도 이건 막아줘야 됐다라는 말을 통해서 총체적 난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동점골을 넣기 위해 후반 추가 시간까지도 총공세를 펼치다가 차단된 이후에 빠른 역습이 이어졌는데 파비오 비에이라의 스루패스에 이은 가브리엘 제주스가 치고 들어간 상태에서 역시나 맨유 수비수들이 빠르게 따라 내려오지도 못했고 따라 내려왔다가도 쉽게 제껴지면서 무인지경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을 허용하면서 무너졌는데 이 상태에서 센터백 조합이 린델로프와 맥과이어였어요. 배후 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속도도 없고 대인 방어 능력도 없는 선수들입니다. 결국에는 수비 라인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것이 맨유 위기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경기 전반적으로 지배력도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테나하 감독이 지난 시즌에 당장 있는 자원으로 성적을 내기 위해 실리적인 접근법을 취한 것은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기본적으로 빌드업을 하고 경기를 지배하는 선진적인 축구, 주도적인 축구를 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각광받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스날과의 경기 기록을 살펴보면 원정 경기였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하더라도 투자에 비해 이 스쿼드의 역량을 끌어내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기대 득점 값이 아스널은 2.27골로 2골 이상을 넣을 만한 경기를 했고요. 맨유는 0.96골로 사실 한 골을 확실하게 만들 만한 경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볼 점유율도 아스널이 55%로 앞섰고요. 전체 슈팅도 17대 10으로 크게 아스널이 앞섰습니다. 유효 슈팅도 5대 2였고요. 빅찬스도 아스널이 2대 1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기의 주도권을 아스날이 갖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수치상으로 큰 차이가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보면 시종일관 아스널이 훨씬 높았다. 아스날이 한번 공격을 할 때마다 굉장히 위협적 기회를 만든 반면 맨유 같은 경우엔 거의 위협적인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후반전에 호일룬을 투입한 이후에만 조금 반짝했던 그런 장면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대 득점 그래프도 심지어 먼저 레시포드가 선제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제골이 나오기 전까지 득점
득점에 더 근접한 기회를 만들었던 팀도 아스널이었고, 경기 내내 아스널이 이 기대 득점 그래프에 있어서도 훨씬 높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아스널이 이기는 게 합당했다. 비록 경기 막판에 오프사이드의 조금 불운으로 인해 맨유가 승리를 놓쳤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경기의 내용과 경기력과 전반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는 아스널이 이기는 게 맞는 경기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아스널이 경기를 어떻게 주도할 수 있었냐를 보면은 맨유도 좋은 미드필드를 갖고 있고 공격 라인도 나쁘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수비 라인의 후방 빌드업 능력이에요. 득점 찬스 패스를 만든 기록을 살펴보면 아스널은 수비 라인의 선수들도 상당히 많이 이 리스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풀백으로 뛴 벤 화이트라든지 또 센터백인 살리바까지도 이 상위권에 포진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포백 앞에서 빌드업 구심점 역할을 했고 캐리 역할을 했고 골까지 넣었던 데클란 라이스의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마갈량이스도 마찬가지고 레프트백인 진첸코도 그렇고 수비 라인 전체가 이 빌드업에 관여하는 모습들이 나오고요. 패스와 운반 능력을 통해서 공을 전진시킨 플레이를 보더라도 라이스가 이 캐리에서 굉장히 높은 기록을 살리바와 함께하고 있는데, 살리바는 볼 운반과 패스 모두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마갈량이스도 전진 패스를 통해서 많은 기회를 창출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진첸코 화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수비 라인에서 쭉 공이 올라온 거고, 이 살리바의 패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서 뿌려주고 대각선 패스도 하고 전진 패스도 하고 전방위적인 활약을 펼쳤어요. 이 살리바의 활약이 지난 시즌 아스날을 돌풍의 또 하나의 숨은 힘이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반면에 맨유에서 전반전에 인상적인 패스 기록을 남긴 것은 골키퍼 오나나였습니다. 빌드업이 좋은 골키퍼이기도 하지만 아스날의 전방 압박에 대응해서 롱패스로 조금은 이제 실리적인 축구로 대응을 했고, 그 패스의 질이 꽤 괜찮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 얘기는 센터백들의 패스 빌드업을 거의 생략하고 중원 빌드업을 생략하고 롱볼로 약간의 역습 축구로만 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지배력과 장악력이 떨어지고 플레이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김민재 선수의 기록은 어땠느냐 살펴보면요. 전날 있었던 바이에른 뮌헨과 뮌헨글라드바흐의 경기에서 바이에른이 2대1로 승리했잖아요. 이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는 득점 찬스 패스를 양팀 통틀어 5위에 해당하는 기록을 세웠고요. 바이에른 뮌헨 선수를 치더라도 네 번째로 높았어요. 키미가 절대적으로 높은 1.17회에 기록을 했는데 김민재 선수도 0.18을 기록을 했고요. 이 전진 패스를 만든 부분에 있어서는 김민재 선수가 키미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김민재 선수가 후방 빌드업과 공격 전개력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투엘 감독이 살리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이 위치 커버도 그래요. 공이 없는 상태에서 김민재 선수가 거의 레프트백 포지션을 거의 커버하잖아요. 지금 맨유가 레프트백이 이탈한 문제, 왼쪽 센터백의 수비력 문제를 겪고 있는 데다가 또 공을 소유한 상태에서 빌드업 때는 김민재 선수가 거의 수비형 미드필더, 빌드업 미드필더처럼 올라가서 연결을 해주는데, 맨유의 기록을 보면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있을 때는 그래도 빌드업 시에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올라가서 커버를 해줬지만 수비 상태에서는 이 선수가 가운데만 커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린델로프의 속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왼쪽 풀백으로 뛴 달롯이 그 뒤를 커버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위험 지역, 특히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 커버하는 선수가 없는 상황이 일시적으로 발생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공이 없을 때는 밀려 내려온 것이죠. 김민재 선수의 뮌헨글라드바흐전의 히트맵을 보면 맨유에게 딱 부족했던 그 영역을 커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패스 성공률이 무려 91%가 나왔죠. 그것도 95회의 패스를 연결하는, 많은 패스를 연결하면서도 이런 기록이 나왔고, 또 롱볼도 3개 중에 2개를 연결시켰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맨유에 필요한 후방 빌드업뿐 아니라 롱볼 전개를 통한 역습 공격에 있어서도 김민재 선수가 있었다면 훨씬 도움이 됐을 것이고, 공중볼도 11번 경합했는데 8번을 승리했어요. 만약에 김민재 선수가 있었다면 데클란 라이스에게 그렇게 허무하게 슈팅을 내준 상황도 방지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김민재 선수의 뮌헨글라드바흐전에 대해 저희가 따로 리뷰 영상을 전해드리지 않았는데요. 이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이 2대1로 승리했고, 사실은 역전승을 거두는 과정 속에 김민재 선수가 풀타임을 소화했죠. 사실 전반 30분에 코너킥 상황에서 일본 수비수인 이타쿠라코 선수가 헤더 패스를 받아서 조금 붕 떠 올라가는 조금 행운의 헤더골로 앞서갔거든요.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이 58분 키미의 로빙 패스에 이은 자네의 슈팅으로 동점을 만들었고, 경기 막판 거의 극장골이라고 할 수 있겠죠. 87분에 키미의 코너킥을 마티스테리 헤더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승리를 했었는데요. 이런 승승장구, 케인과 김민재의 효과 아직 100% 드러났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맨유보다는 분위기가 좋다라는 것이죠. 맨유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여름 내내 이어져 왔던 구단 매각, 구단 인수 협상 상황이 좀 어그러진 것이 이적 자금도 얻지 못했고 제대로 된 조금 이제 이적 시장에서의 전략을 발휘하지 못한 게 아쉬웠습니다. 최신 영국 매체의 보도들을 보면 이 글레이저 패밀리가 무려 100억 파운드, 한국 돈으로 16조 원을 줘야만 매각한다라는 의사를 밝히면서 지금 카타르 쪽은 물론
물론이고 뭐 영국 쪽 다른 뭐 지금 인수를 원하는 곳에서도 좀 난색을 표할 정도로 조금 이제 결렬이 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글레이저 패밀리는 지금 뭐 선수단 투자도 많이 했고 테나 감독이 팀의 가치를 더 높일 것이다. 우승도 더해서 팀이 더 좋아질 거니까 더 비싸게 팔겠다. 기다렸다 팔겠다. 이런 생각인데 이적 시장을 망치다 보니까 그게 뜻대로 안 되고 있죠. 지난 시즌에 분명히 카라바오컵 우승도 했고 리그 4위를 차지하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얻어냈지만 오히려 여름 이적 시장에 제대로 된 영입을 하지 못하면서 물론 돈을 안 쓴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팀의 전력이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면서 또 한 번의 위기를 겪고 있고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구단의 가치가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도 험난한데요. 맨유가 9월 A매치 기간 이후에 치를 경기는 9월 16일 토요일 밤 11시 브라이튼과의 경기인데 미토마라는 정말 올 시즌에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일본 대표 윙어가 또 한 번 맨유의 수비 문제를 흔들 수가 있고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를 맨유가 이제 바이에른 뮌헨의 원정을 치르게 돼요. 9월 21일 새벽 4시에 킥오프가 확정이 됐는데요. 김민재 선수를 놓친 것을 뼈저리게 직접 느낄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자네 선수가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득점력과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맨유의 문제점들을 공략할 수가 있고 번리 정도는 좀 수월한 상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연달아서 카라바컵 3라운드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일정에서 만나게 될 크리스탈 팰리스는 에제 선수를 포함한 이 굉장히 강력한 측면 공격을 역시나 갖추고 있는 팀이거든요. 여러모로 맨유는 프리미어리그, 뭐 리그컵, 챔피언스리그 모두에서 고전할 수가 있고 9월달을 악몽으로 보낼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맨유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게 될지 올 시즌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구단 매각 상황은 어떻게 될지 한준TV에서 프리미어리그와 해외 축구의 최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